미국 정부의 긴급 항해 성명이 중동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새벽 3시 텔아비브 국방본부 작전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미국, 프랑스, 자국 방산업계까지 적으로 돌리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다비드 벤나탄 고문이 내놓은 단 한마디. 워싱턴과 파리는 말문을 잃고 맙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설계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중동 전략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비드 벤나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전략기술 고문이죠. 아이언돔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방공체계에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게 바뀐 건 2025년 5월 그날 새벽부터였습니다. 전쟁작전센터의 붉은 불빛이 계속 깜빡였어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북부에서 헤즈볼라가, 남쪽 레드시에서는 예멘 후티가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장관님, 세계 축에서 동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전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죠. 모니터 화면에 빨간 점들이 우리 영토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언돔이 가동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방공체계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격률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90% 이상이던 요격률이 70%로 떨어졌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기술팀에 소리쳤습니다. 다탄두와 기만탄이 섞여 있습니다. 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있고요. 기술진이 대답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입니다. 100발 중 30발이 뚫린다는 뜻이거든요. 텔아비브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30발이면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슈켈론 지역에서 피해 보고가 들어왔죠.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개발한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탄두, 기만탄, 해상탄도 등 비정형 위협의 기존 체계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썼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항상 자체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생존해왔죠. 1973년 욤키프르 전쟁 이후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만으로 충분할까?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참모장이 말했죠. 벤나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자체 개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호할까? 매일 밤 계속되는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까? 작전지휘본부에서 또 다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세계 축에서 동시 공격이 들어올 때 현재 체계로는 40% 정도만 막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계 축 동시 공격을 단일 체계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 K-1000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기술이 나쁘지 않다는 건 인정했지만 실전 감각과 전투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처럼 매일 위협에 노출된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70%에서 40%로 떨어진 요격률, 그리고 K-1000이라는 생소한 이름.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 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불빛이 보였죠. 저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인데 과연 지금 방식이 맞는 걸까? 자존심보다 현실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정교했어요. 다탄두 미사일과 기만탄이 복합적으로 날아왔죠. 아이언돔은 60%밖에 막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일 밤 경보가 울렸고 매일 밤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생명보다 중요한 걸까? 상황이 악화되자 이스라엘은 즉시 미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요. PAC-3 추가 배치가 시급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드 시스템 도입도 협의해야 하고요. 미국 측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재 대만, 우크라이나에 우선 배치 중이라 곤란합니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1년? 저는 허탈했습니다.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매일 밤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럼 기존 아이언돔 업그레이드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해야 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즉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던 동맹국이 위기 순간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이스라엘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결국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체 개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기술개발부장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부터 개발해야 하거든요. 기존 아이언돔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2년.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런 공격을 받으며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희생은 어떻게 감수할 건가요? 그때 작전 참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대안이라면? 총리가 물었죠. 한국의 K-1000 시스템입니다. 3개월 내 배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건 정치적 자해 행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방산업체는 어떻게 되고요? 총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할 텐데 기술 보안 문제도 있고. 하지만 작전 참모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감수할 건가요? 어젯밤에만 12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중에는 18살 징집병도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매일 밤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아들,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작전지휘본부에서 새로운 분석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였죠. 세계 축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공격을 막으려면 기존 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시스템으로는 35%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35%. 그 숫자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65%가 뚫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K-1000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물었죠. 85% 이상 요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 실전 배치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5%와 85%.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좌우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우리 방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 종속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리가 말했죠.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죽고 나면 정체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유일한 대안일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도입해야 할까? 하지만 매일 밤 울리는 경보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텔아비브의 불빛들이 언제까지 안전할지 걱정됐어요. 어쩌면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봐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검토만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방산청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더 확실히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서가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천궁-II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성능 분석서 표지에는 한국어와 영어, 히브리어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거리 80km. 이건 우리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탄도탄 요격 가능. 이것도 인상적이었죠. 최대 6개 표적 동시 추적 및 요격. 우리 아이언돔은 최대 4개였는데 말입니다.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천후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눈, 비, 안개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거였죠. 우리 아이언돔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모래 폭풍이 심한 날에는 성능이 떨어졌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번역 과정에서 과장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레이더 주파수, 미사일 속도, 요격 고도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중거리 요격 체계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술개발부장이었습니다. 벤나탄, 한국 자료 봤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도 확인해 봤는데 과장된 것 같지는 않네. 실제로 폴란드가 작년에 도입했고 성능 평가도 나토 표준을 웃돈다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보다 낫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 군사연구소의 분석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납기라는 부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3개월이라니. 게다가 현지 기술진 교육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현지 맞춤 운용 체계 제공이라는 문구도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형과 위협 환경에 맞게 조정해준다는 뜻이었죠. 미국 시스템은 표준화된 모델만 제공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료를 책상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술 사양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이 우리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360도 전방위 커버리지, 이동 중 요격 가능, 자동 재장전 시스템까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가격이었어요. 미국제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건 반칙이다.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이 스펙이 맞다면 우리 방공체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기술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자료 정말 믿을 만한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례를 보면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실적이 있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동식 플랫폼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 아이언돔은 고정식이라 취약점이 있었거든요. 헤즈볼라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서 걱정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일 때문에. 저는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과장된 마케팅 자료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자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방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실제 시연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안산 종합시험장에서 실탄 테스트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정말 서류대로 나올까? 2주 후 이스라엘 전군 참모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총참모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만 40번의 공격이 있었고 요격률은 55%에 머물렀습니다. 55%. 그 숫자가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거의 절반이 뚫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 K-1000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참모장이 말했죠. 저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0년 동맹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공군 참모장이 물었어요. 자체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진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참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도 가자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 가족이 희생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국 이래 우리만의 방식으로 생존해왔잖아요. 지금 포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에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었거든요. 자주 국방은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부 전방 지휘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30년 베테랑 장교였죠.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인물이었어요. 벤나탄 고문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자존심보다 병사들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 부하 2명이 희생됐습니다. 19살, 20살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 얼굴을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지휘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자존심으로 죽은 병사를 살릴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종속 문제가 우리가 한번 외국 무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지휘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기적 계획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2년 후 계획을 설명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거든요. 총참모장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체 개발은 최소 2년이 걸리고 미국 시스템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3개월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몇 명이 더 희생될까요? 다른 지휘관이 물었어요. 숫자로 계산하니 더욱 암울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최소 수백 명은 더 희생될 것 같았거든요. 그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의 기술로 버텨온 이스라엘의 자존심은요? 다른 나라 무기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때 총참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으로 국민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실용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죽은 국민에게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한국 무기 도입이 맞는 것 같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총참모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어요. 직접 가신다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와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하겠어요. 총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출장을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야 할까?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마케팅일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한 뒤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방산청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안산 종합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새로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이고 질서정연한 도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화이트 샌즈 시험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천궁 II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류로 봤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형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교한 이스라엘 지형도였습니다. 가자 지구, 레바논 국경, 골란 고원까지 모든 지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 개 축 동시 공격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의 공격 패턴이 재현됐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 실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죠. 밖으로 나가니 거대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했어요.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작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저건 우리 레이더보다 작은데?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더 좋습니다. 최신 AESA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전력 소모도 30% 적고 탐지 거리는 20% 더 깁니다. 기술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분 이내에 완전히 전개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최소 10분은 걸렸는데 말입니다. 이동식 플랫폼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즉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중에도 추적은 계속 가능합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다시 접고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마치 변신 로봇을 보는 것 같았어요. 80% 자동화된 조작 체계입니다. 최소 인력으로 운용 가능해요.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모의 표적이 날아왔습니다.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고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도였어요. 6개 표적을 동시에 처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죠. 이번엔 여러 개의 모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시스템이 순식간에 추적하고 요격했어요. 모든 표적이 명중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날씨 조건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인공 강우 시설을 가동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언돔은 비가 오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린 방공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설계합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시스템만 생각했는데 이들은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위협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3개 축 동시 공격에 최적화된 배치안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정교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지형의 특성, 적의 공격 패턴, 인구 분포까지 모든 걸 고려한 배치안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상황을 먼저 이해합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본 것들이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기술 수준도 놀라웠지만 접근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처럼 기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3개월 내 배치 가능하고 현지 기술진 교육도 포함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정말 3개월이면 되나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이미 생산 라인이 준비되어 있고 맞춤형 소프트웨어도 개발 완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어젯밤 본 그 정교한 시스템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전장 전체를 설계한다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국 시스템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날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경고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미국 이스라엘 기술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정입니다.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벤나탄, 이게 무슨 일인가?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니? 상황이 급박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6개월 내로 당겨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보지 그래. 6개월. 여전히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말했죠.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중동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원할 텐데 미국 측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술 보안 문제도 있지 않나? 한국이 우리 기밀을 어떻게 보장하겠어? 하나같이 반대 논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 정교한 시스템들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MBDA 미사일 대표단이 텔아비브를 방문하겠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대표단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MBDA 시스템을 고려해 보시죠. 유럽 기술의 정수입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말했어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납기가 1년 정도 걸립니다.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또 1년. 결국 모든 서방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정말 그게 최선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시겠다고요? 그 말에 제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아시아 기술이 유럽 기술보다 나을 리는 없죠.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 섞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는데 왜 이런 선입견을 갖는 걸까요? 전통이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총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생존보다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객이 아니라 전우로 접근했어요. 무슨 뜻인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해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기존 제품을 사라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설계해줬습니다. 총참모장이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 지형과 위협 환경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도 결국 우리의 선택을 이해할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동맹이라는 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납기 예산 운용 적합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정말 도입해야 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매일 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외교적 고려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일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장 전체를 설계한다던 그 기술자의 말이.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2026년 2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역사적인 시연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K방공 시스템의 실탄 테스트였죠. 저는 관람석에서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스템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때가 왔어요. 각국 참관단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군 참관단, 프랑스 기술진,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무관까지 총 15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특히 미군 참관단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동맹국이 다른 나라 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역력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혹시 실제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스라엘 현지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정한 결과였죠. 우리 지형과 기후에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책임자가 발표했어요. 관람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가상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실제 하마스 로켓과 동일한 궤적으로 날아오는 표적이었어요. 속도도 실제와 똑같았습니다. 6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되어 우리 쪽으로 날아왔죠. 천궁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어요. 모니터에 표적의 궤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초 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죠. 하늘에서 큰 섬광이 일었습니다. 명중,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이번엔 기만탄과 실탄이 섞인 연속 공격입니다. 5초 간격으로 3개의 표적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기만탄, 두 번째는 실제 위협을 모방한 표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기존 어떤 시스템도 시도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천궁 시스템의 레이더가 세 표적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만탄 2개는 무시하고 진짜 위협인 두 번째 표적만 정확히 요격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미군 참관단이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만탄을 구별해서 요격한다니. 우리 아이언돔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프랑스 기술진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NBDA 시스템보다 훨씬 앞선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유럽 기술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다중 표적 동시 요격입니다. 이번엔 8개의 표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북쪽에서 4개, 남쪽에서 2개, 동쪽에서 2개였어요. 실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현한 거였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가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레이더가 모든 표적을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8개의 점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순위를 계산하더군요.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요격 순서를 정했어요. 그리고 15초 동안 8발의 요격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연속으로 섬광이 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 같았어요. 8발 전부 명중. 관람석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적이었거든요. 독일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8개를 동시에? 우리 시스템은 최대 4개인데 프랑스 대표단 중 절반이 중도 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동 중 요격 테스트입니다. 이건 정말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시스템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요격하는 거였죠. 적의 공격을 받아 긴급히 위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였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시속 80km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도 레이더는 계속 작동했어요. 그 상태에서 3개의 표적이 날아왔습니다. 이동 중인데도 3발 모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러시아 무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S-400도 이동 중에는 요격이 불가능한데 미군 참관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성능은 처음 봅니다. 우리 패트리어트 최신형으로도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우리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도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한국이 훨씬 앞서 있네요. 이스라엘 전방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면 우리 방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는데? 즉석에서 추가 시스템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던 시스템이었어요. 중국 무관이 질문했습니다. 악천후에서도 작동합니까? 한국 기술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인공 강우 시설이 가동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래폭풍 시뮬레이터까지 작동시켰죠. 하지만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정상 작동했습니다. 우리 철도문 악천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종합 생존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전우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각국 참관단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군과 유럽 업체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반면 중동과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한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대표가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터키 무관도 명함을 건네며 협상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거지? 독일 기술진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날의 시연은 정말 역사적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죠.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는 나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한국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솔루션이었거든요. 계약 체결 후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무기 견제 법안까지 발의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시작됐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바람과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폴란드는 즉시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인 천궁아이의 성능에 만족했던 터라 당연한 선택이었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어요.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술을 비웃던 프랑스가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니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였어요. 아무리 미국이 반대해도 성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UAE가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히 접촉해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카타르와 쿠웨이트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군. 국방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터키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기존 서방 무기에만 의존하던 터키로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였죠. 이스라엘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던 언론들이 점차 찬사로 바뀌어 갔어요. 채널E에서는 아예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실용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실용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칭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한국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 후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요격률이 95%까지 올라갔어요. 이전 60%에서 무려 35%포인트나 향상된 거였죠. 국민들이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밤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40번 울리던 경보가 5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예방 차원이었죠.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텔아비브 증시가 15% 상승했어요.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30% 증가했습니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이테크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며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더 중요한 건 국민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만의 기술에 매몰되지 않게 됐어요. 필요하다면 최고의 기술을 어디서든 찾아 도입하겠다는 개방적 마음가짐이 생겼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미군 장성들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실용적 선택이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6개월 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넘어서서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됐죠.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5개나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방공 시스템, 드론 방어 체계, 사이버 보안 솔루션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놀라웠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략적 동맹국입니다. 한국 방산청장이 텔아비브를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90% 감소했어요. 경제적 손실도 70% 줄었죠. 국방비 대비 효과성은 3배나 향상됐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이스라엘의 혁신적 방산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실용적 해법을 택한 모범 사례로 분석됐어요. 제가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특히 후배 공무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은 철과 탄이 아닌 신뢰와 시간으로 무기를 만든 나라였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방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구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진들의 사후 관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납품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 즉시 대응책을 개발해줬죠. 심지어 운용 교육까지 책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6개월간 우리 부대에 상주하며 완벽한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미국도 제공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판다. 제가 외국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됐어요. 세계 각국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유럽만이 고급 무기의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였죠.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으로 생존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업계의 미래를 바꿨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더 안전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무엇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닌 이끄는 나라로 말이에요. K방산, K기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 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을, 편견보다 현실을 택한 결정이었어요. 오늘도 텔아비브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그 시스템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생존을 설계해주는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술로 갚아낸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